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서울 외곽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새로 입주한 지 2년이 채 안 된 이곳은 젊은 부부들과 어린아이들로 가득했죠. 그 중에서도 도연과 지연. 부부는 누가 봐도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38살의 도연은 IT 스타트업 대표로 일하며 매일같이 바쁜 하루를 보냈어요. 회사가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투자 유치와 신규 프로젝트 준비로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반면 35살의 지연은 결혼 전까지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던 커리어 우먼이었지만 3살배기 아들 하준이를 낳고 난 뒤 전업주부의 삶을 선택했죠. 처음엔 육아와 가사에 집중하며 행복했던 지연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기 일쑤였고 주말에도 회사 일로 노트북을 펼치는 날이 많았어요. 도연은 나름대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타트업이 궤도에 오르면 더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지연이 느끼는 외로움과 고립감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하준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면 오후 시간이 텅 비어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 내 맘카페에도 가입했지만 다른 엄마들과의 교류는 생각보다 피상적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도연이 10시가 넘어 귀가했을 때 지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피곤한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자 지연은 고개만 돌려 인사를 건넸죠. 저녁은 먹었냐는 지연의 물음에 도연은 회사 근처에서 간단히 해결했다고 답했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어요. 지연은 하준이가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려 했지만 도연은 이미 침실로 들어가 씻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상이 반복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어요. 지연은 남편과의 대화가 줄어들수록 자신이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사람으로만 여겨지는 것 같아 서운했죠. 도연 역시 아내가 자신의 고충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회사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직장 생활을 해봤던 지연이라면 알 텐데 왜 자꾸 관심을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부부는 각자의 세계에 갇혀 지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가정이었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도연은 회사 일을 핑계로 서재에 틀어박혔고 지연은 하준이와 단둘이 놀이터에 나갔죠. 다른 가족들이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 지연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결혼 5년 차를 맞이하는 두 사람이었지만 언제부터인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도연의 눈에 지연은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함께 사는 룸메이트 같았고 지연의 눈에 도연은 그저 생활비를 벌어다주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하준이가 잠든 밤 지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곤 했어요.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었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을 때 아내가 반갑게 맞아주길 기대했지만 지연의 표정은 늘 무표정했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불만을 속으로만 사귀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어느 날 오후 지연은 하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정문 바로 앞에 카페. 이브닝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3달 전쯤 새로 생긴 카페였는데 인테리어가 깔끔하고 분위기도 좋아 보였습니다. 지연은 잠깐 망설이다가 문을 밀고 들어갔죠. 카페 안은 따뜻한 조명과 은은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가 쪽에는 몇몇 손님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는 모습이 보였고, 한쪽에서는 유모차를 끌고 온 엄마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지연이 카운터 앞에 서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말투에서 친절함이 묻어났어요. 민수라는 이름의 사장은 처음 온 손님인 지연에게 메뉴를 추천해주며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지연은 카페라떼를 주문했고, 민수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커피를 만들어 예쁘게 라떼아트가 그려진 잔을 건넸죠. 민수는 지연에게 이 동네에 사는지 물었고, 지연은 바로 앞 아파트에 산다고 답했습니다. 민수는 요즘 이 근처 학부모들이 많이 찾아온다며 낮에는 조용해서 쉬기 좋다고 말했어요. 카페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던 지연은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카페 이브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준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면 갈 곳이 마땅치 않았던 지연에게 이 카페는 작은 안식처가 되었어요. 텅 빈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이곳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마음이 편했죠. 민수는 지연이 올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날씨가 쌀쌀하면 따뜻한 음료를 권했고, 신메뉴가 나오면 먼저 권해주었어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지연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연은 지연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관심조차 없었는데, 민수는 달랐어요. 지연의 표정만 봐도 기분이 안 좋은지 알아차리고 부담스럽지 않게 말을 건넸죠. 이 주일쯤 지나자 지연은 카페에 완전한 단골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도 지연의 취향을 완벽하게 파악해서 주문하지 않아도 지연이 좋아하는 메뉴를 먼저 준비해 놨어요. 지연은 카페 안에서 책을 읽거나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에 있으면 해야 할 일들이 눈에 밟혔지만 이곳에서는 그냥 지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었죠. 어느 날 오후 민수가 지연이 앉은 테이블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근처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 엄마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다며 함께 참여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어요. 지연은 잠깐 생각하다가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사실 맘카페에서 학부모 모임 공지를 본 적은 있었지만 굳이 참여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민수의 제안을 듣고 보니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민수는 다음 주 수요일 저녁 7시에 모임이 있다며 자신이 연결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어요. 그렇게 지연은 자연스럽게 학부모 모임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모임은 한 달에 2번 정도 열렸고 대부분 저녁 시간에 카페 이브닝에서 진행되었어요. 지연은 도연에게 학부모 모임이 있다고 말하고 저녁마다 카페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아내가 사회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생겨서 회사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연도 남편이 자신의 외출에 대해 의심하거나 묻지 않는 것이 편했습니다. 민수는 모임이 있는 날이면 특별히 조용한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카페 한쪽 구석진 자리를 예약석처럼 비워두었고 간단한 다과도 준비해 줬어요. 지연은 서서히 민수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에게서 받지 못했던 관심과 배려를 민수에게서 받고 있었으니까요. 민수의 따뜻한 시선과 세심한 배려가 지연의 마음속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나갔습니다. 첫 번째 학부모 모임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5명의 엄마들이 모여서 아이들의 어린이집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육아 정보도 공유했어요. 민수는 모임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카페를 지키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바로 챙겨주었습니다. 지연은 오랜만에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웃을 수 있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연은 도연에게 학부모 모임이 유익했다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만 끄덕이며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지연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도연은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두 번째 모임에서는 4명만 참석했습니다. 한 명은 아이가 아파서 빠졌다고 했어요. 세 번째 모임 때는 3명이었고, 네 번째에는 지연과 다른 엄마 한 명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모임은 점점 흐지부지 되어 갔죠.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일주일에 2~3번씩 저녁 시간에 카페로 향했습니다. 도연에게는 여전히 학부모 모임이 있다고 말했어요. 도연은 의심 없이 그러냐며 조심해서 다녀오라는 말만 했습니다. 지연은 가벼운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카페로 발걸음을 옮겼죠. 사실 모임이 없어도 카페에 가고 싶었습니다. 민수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지연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으니까요. 민수는 지연이 혼자 올 때가 많아지자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손님이 없는 저녁 시간이면 지연의 테이블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민수는 이 카페를 열기까지의 과정을 들려주었고, 지연은 자신의 결혼 생활과 육아,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수는 지연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었고, 때로는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도연에게서 받지 못했던 감정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민수와 대화할 때면 자신이 한 명의 독립적인 여성으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죠. 어느 날 저녁 카페에 손님이 유난히 없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고 8시가 넘자 카페 안에는 지연 혼자만 남아 있었어요. 민수는 카페 문을 닫고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카페 뒤편에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다며 그곳에서 편하게 이야기하자고 제안했어요. 지연은 잠깐 망설였지만 민수의 부드러운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안내한 곳은 카페 뒷문을 통해 들어가는 작은 창고 겸 휴게실이었어요. 소파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공간이었죠. 민수는 지연에게 와인을 권했습니다. 지연은 평소에 술을 잘 마시지 않았지만 그날은 왠지 한 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수는 지연의 손을 살짝 잡으며 외로웠을 거라고 말했어요.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민수의 따뜻한 손길이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순간이 너무나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언제 마지막으로 지연의 손을 잡아줬던가요? 언제 마지막으로 지연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들어줬던가요? 그날 밤 지연은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도연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지연은 조용히 씻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지연은 오늘 일어난 일들을 되짚어봤습니다. 민수와의 스킨십은 손을 잡는 것에서 그쳤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이게 위험한 신호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민수에게서 느끼는 감정적 충족감이 너무나 컸으니까요. 그렇게 지연은 조금씩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지연은 거의 매일 저녁 카페로 향했습니다. 도연에게는 학부모 모임이 자주 열린다고 말했고, 때로는 동네 엄마들과 저녁 식사를 한다고 둘러댔어요. 도연은 여전히 별다른 의심 없이 지연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내가 사회생활을 하며 친구들을 만나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죠. 지연과 민수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카페 뒷공간은 두 사람만의 은밀한 장소가 되었어요. 그곳에서 지연은 자신의 모든 고민과 불만을 털어놓았고, 민수는 지연을 위로하며 안아주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포옹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스킨십은 더 깊어져 갔죠.
지연은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수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자신이 사랑받는 여자로 느껴졌어요. 도연에게서 잃어버린 감정들을 민수에게서 찾고 있었습니다. 민수 역시 지연에게 깊이 빠져들고 있었죠. 33세 나이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민수에게 지연은 특별한 존재였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도연은 회사 일을 마치고 일찍 귀가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지연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고, 지연은 하준이를 씻기느라 화장실에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도연은 무심코 화면을 봤죠. 오늘 저녁도 기다릴게요. 보고 싶어요. 발신자는 M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그 문자를 응시했어요. 단순한 친구 사이의 문자치고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고 싶다는 표현이 걸렸죠. 도연은 화장실 쪽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도연은 지연에게 오늘 저녁 계획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자연스럽게 학부모 모임이 있다고 답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죠. 지연이 외출한 뒤 도연은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가 최근 몇 달 동안 너무 자주 외출했던 것 같았어요. 학부모 모임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이나 있을까요? 게다가 늦게 돌아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도연은 자신이 예민한 건지 아니면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도연은 일부러 일찍 퇴근했습니다. 지연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 아파트 단지 근처를 지나가기로 했죠. 지연이 자주 간다던 학부모 모임이 어디서 열리는지 궁금했어요. 도연은 차를 천천히 몰며 단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아파트 정문 앞 카페 이브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카페 창문 너머로 몇몇 사람들이 보였지만 지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도연은 잠시 차를 세우고 카페를 지켜봤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카페 안 손님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고 곧 불이 꺼졌죠. 도연이 시동을 걸려던 순간 카페 뒷문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있는 것 같았어요. 도연은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카페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뒷문 옆 작은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 하나는 분명 여자였고 다른 하나는 남자였어요. 두 그림자는 가까이 붙어 있었고 무언가 대화를 나누는 듯 했습니다. 도연은 더 가까이 다가가려다가 멈췄죠. 확실하게 확인하기 전까지는 속단할 수 없었어요. 도연은 다시 차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설마 지연이 저 안에 있을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죠. 도연은 한 시간을 더 기다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자 카페 뒷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나왔고 도연은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지연이었습니다. 지연은 주변을 살피더니 빠른 걸음으로 아파트 단지 쪽으로 걸어갔어요. 잠시 후 남자도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연은 차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분명했어요.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부모 모임은 핑계였고 지연은 저 남자와 만나고 있었던 거죠. 도연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몰려왔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그날 밤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이미 침대에 누워 있었고 도연은 아무 말 없이 샤워를 하고 침대 반대편에 누웠어요. 지연은 도연이 늦게 들어온 것에 대해 묻지 않았고 도연도 아내에게 어디 다녀왔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죠.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인터넷으로 탐정 사무소를 검색했어요. 서울 시내에 있는 몇몇 사무소들의 홈페이지를 둘러보다가 평이 좋은 곳 하나를 골랐습니다. 도연은 점심시간에 사무소로 전화를 걸었죠. 상담은 간단했습니다. 도연은 아내의 외도가 의심된다고 말했고, 탐정은 증거 확보가 가능하다고 답했어요. 비용은 일주일 기준으로 책정되었고, 도연은 주저없이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저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탐정은 지연의 동선과 일정을 파악하기 위해 며칠간 미행을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하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카페로 향하는 모습, 저녁이면 다시 카페를 찾는 모습들이 모두 카메라에 담겼어요. 탐정은 카페 주변 상가 건물의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카페 앞 주차장에 설치된 카메라에는 지연이 카페로 들어가고 나오는 장면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사흘째 되는 날 탐정은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저녁 8시쯤 지연이 카페에 도착했고, 카페 안 손님들이 모두 나간 뒤 사장이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지연과 함께 카페 뒷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고 민수는 지연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있었어요. 탐정은 카페 뒤편에서 대기하며 창문을 통해 안을 촬영했습니다. 불빛이 켜진 작은 방 안에서 두 사람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 서로를 껴안고 있는 모습, 키스를 나누는 모습까지 모두 렌즈에 담겼죠. 시간은 2시간 가까이 흘렀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일주일 뒤 도연은 탐정 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탐정은 USB 하나를 건네며 모든 증거가 담겨 있다고 말했어요. 도연은 사무소에서 바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아내의 모습은 낯설었어요. 도연이 알던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민수라는 남자와 웃으며 이야기하고 스킨십을 나누는 지연의 표정은 행복해 보이기까지 했죠. 도연은 영상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도 밀려왔어요. 결혼 5년 동안 함께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준이의 얼굴이 떠올랐죠. 아직 3살밖에 안 된 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탐정은 도연에게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법적으로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었죠. 탐정은 이 영상들을 잘 보관하라고 조언했고,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어요. 도연은 사무소를 나와 차에 앉았습니다. USB를 손에 쥐고 한참을 멍하니 앞을 바라봤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집에 가서 아내를 추궁해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냉정하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도연은 회사 동료 중 변호사인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저녁에 만나서 상황을 설명했고, 친구는 가정법률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줬어요. 다음 날 도연은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변호사는 영상을 확인한 뒤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죠. 배우자의 불륜이 명확히 입증된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상간남에게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액은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보통 수천만 원 단위라고 했어요. 도연은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일임했습니다. 이제 법적 절차만 남았죠. 도연은 일주일 동안 지연에게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했고, 지연도 여전히 저녁이면 카페로 향했어요. 도연은 아내가 외출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폭로는 완벽한 타이밍에 해야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지연은 평소처럼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화장을 고치며 가방을 챙기는 지연의 모습을 도연은 소파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지연은 오늘도 학부모 모임이 있다고 말했고 9시쯤 돌아오겠다고 덧붙였죠.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말했습니다. 지연이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도연은 책상 서랍에서 USB를 꺼냈어요. 노트북을 켜고 영상 파일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연과 민수가 카페 뒷문으로 들어가는 장면. 두 사람이 포옹하는 장면, 키스를 나누는 장면들이 차례로 재생되었죠.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오늘 밤 모든 것을 끝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도연은 지연이 돌아올 시간을 기다리며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죠. 시계를 볼 때마다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밤 9시 30분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 들어오며 가벼운 목소리로 다녀왔다고 인사했어요. 도연은 대답 없이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남편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고 멈춰섰죠. 도연은 소파 옆 테이블 위에 놓인 노트북을 가리켰습니다. 지연에게 잠깐 앉으라고 말했어요. 지연은 무슨 일인지 모른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연은 노트북을 지연 앞으로 밀며 재생 버튼을 눌렀죠. 화면에 카페 이브닝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영상은 지연이 카페로 들어가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민수와 손을 잡고 뒷문으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찍힌 두 사람의 스킨십 장면들이 재생되었죠.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도연은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지연이 말하던 학부모 모임이냐고 물었죠. 지연은 고개를 떨구며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그건 오해라고, 그냥 친구 사이라고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도연은 지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변명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죠. 도연은 일주일 동안 탐정을 고용해서 지연의 모든 동선을 파악했다고 말했습니다. 카페 사장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다 알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지연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고 어깨가 떨렸어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도연은 차갑게 지연을 바라보며 물었죠. 언제부터였냐고, 왜 그랬냐고 질문했습니다. 지연은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3달 전부터였다고. 처음엔 정말 그냥 친구 사이였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깊어졌고 멈출 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너무 외로웠다고, 도연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서 힘들었다고 울먹였죠. 도연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외로움이 불륜의 변명이 될 수 있냐고 반문했어요. 자신도 바쁘고 힘들었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지연은 그 시간 동안 다른 남자와 무엇을 했냐고 따져 물었죠.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도연의 말이 모두 맞았습니다. 지연은 그저 자신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죠. 하지만 도연은 냉정했습니다.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도연은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당장 집을 나가라고 통보했어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것이고 위자료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카페 사장에게도 상간남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라고 덧붙였죠. 지연은 하준이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도연은 단호했습니다. 하준이는 자신이 키울 거라고 말했죠. 지연에게 양육권을 넘길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이미 돌아설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관계는 복구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도연은 침실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짐을 싸서 나가라고 통보했어요.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연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밤새 울었죠.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큰 가방 2개에 옷가지와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도연은 하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회사로 출근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지연은 이미 집을 나간 뒤였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열쇠와 짧은 메모 한 장만 놓여 있었죠. 지연은 친정으로 돌아간다는 내용과 함께 하준이를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도연은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법적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통보했어요. 변호사는 먼저 지연을 상대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고 동시에 민수를 상대로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액은 민수에게 3천만 원을 청구하기로 했죠. 일주일 뒤 민수의 카페로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습니다. 민수는 내용 증명을 받고 당황했어요. 자신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민수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지연은 받지 않았죠. 민수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려 했지만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승소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소송 소식은 빠르게 동네에 퍼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맘카페에 누군가 익명으로 글을 올렸어요. 카페 이브닝 사장이 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죠. 댓글은 순식간에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친절하고 좋아 보이던 카페 사장이 불륜을 저질렀다니.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일부는 전부터 뭔가 수상하다고 느꼈다며 자신의 경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카페를 자주 찾던 단골 손님들은 배신감을 느꼈죠. 다음 날부터 카페의 매출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발길을 끊었고 새로운 손님도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특히 학부모들은 카페를 완전히 외면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불륜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카페는 하루 종일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매일 카페 문을 열었지만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들어오는 손님들도 수군거리며 민수를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민수는 그 시선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죠. 지연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민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카페 운영은 적자였고 대출 이자도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게다가 소송까지 진행 중이었죠. 민수는 결국 카페를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고 다행히 한 달 만에 인수자가 나타났어요. 민수는 카페를 정리하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카페를 열었을 때의 설렘, 손님들과 나누던 따뜻한 대화들, 그리고 지연과의 만남까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죠.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민수는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었어요. 소송은 변호사에게 일임하고 합의금을 분할 납부하기로 협의했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한꺼번에 낼 수 없었기에 2년에 걸쳐 나눠내기로 했죠. 카페 문을 닫던 날 민수는 마지막으로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꾸몄던 공간이 이제 남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이 허무했어요. 카페 유리문에 영업 종료 안내문을 붙이고 열쇠를 새 주인에게 넘겼습니다.
한편 지연은 친정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딸의 잘못을 질책하면서도 위로해주려 애썼어요. 하지만 지연 스스로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준이의 얼굴이 떠올랐죠. 아직 3살밖에 안 된 아들을 두고 이렇게 떠나야 하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서 양육권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지연의 변호사는 엄마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지연은 거절했어요. 자신에게는 하준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연이 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석 달 뒤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지연은 양육권을 포기했고 도연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했어요. 금액은 법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책정되었습니다. 지연은 한 달에 한 번 하준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만 인정받았죠. 재판이 끝난 뒤 지연은 법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났어요. 자신의 잘못으로 가정이 무너졌고 아들과도 떨어져야 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지연은 친정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애썼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하준이를 혼자 키우며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하준이를 깨워서 씻기고 밥을 먹이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것이 도연의 하루 시작이었습니다. 회사 일은 예전만큼 집중하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버텨야 했죠. 하준이를 위해서라도 무너질 수 없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준이가 밤마다 엄마를 찾으며 울었고 도연은 아이를 달래느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회사 동료들과 부모님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버텼습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죠. 시간이 지나면서 하준이도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엄마를 찾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아빠와의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도연은 주말마다 하준이와 공원에 나가거나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도연은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느꼈죠. 하준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지연을 만났습니다. 법원에서 정해진 면접교섭권에 따라 지연은 토요일 오후에 하준이를 만날 수 있었어요. 처음 만나는 날 하준이는 낯설어했지만 점차 엄마를 기억해냈습니다. 지연은 하준이를 만날 때마다 눈물을 참느라 애썼죠. 도연은 하준이가 지연을 만나고 돌아오는 날이면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지연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저 하준이를 위해 최소한의 만남을 허락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도연은 하준이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천천히 걷다 보니 어느새 카페 이브닝이 있던 자리 앞에 서 있었어요. 간판은 바뀌어 있었고 새로운 가게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옷가게로 바뀐 그곳을 바라보며 도연은 잠시 멈춰섰죠. 지난 1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의 배신, 카페 뒷문에서 목격했던 그림자들, 탐정이 건넨 영상 파일. 그리고 그날 밤의 대면까지 모든 순간들이 생생했어요.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기억 속에만 남겨두기로 했죠. 하준이가 아빠의 손을 잡아당기며 놀이터에 가자고 조르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도연은 하준이의 손을 꼭 잡고 놀이터로 향했죠. 회사는 최근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며 안정 궤도에 올랐습니다. 도연은 예전보다 일찍 퇴근하려 노력했고 하준이와 보내는 시간을 늘렸어요. 주말에는 아이와 함께 요리도 하고 그림도 그리며 추억을 쌓아갔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아빠였죠. 지연은 친정에서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준이를 만나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매일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죠. 민수는 부산에서 작은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카페 사장으로서의 꿈은 완전히 접었어요. 매달 도연에게 합의금을 송금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되새겼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이제 먼 기억처럼 느껴졌죠. 도연은 이따금 밤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그때 아내에게 더 관심을 가졌다면 결과가 달랐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로움이 불륜의 이유가 될 수는 없었죠. 지연이 선택한 길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준이는 이제 4살이 되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가끔 엄마 이야기를 꺼내지만 예전만큼 자주는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아빠와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죠. 도연은 앞으로도 하준이를 잘 키우기로 다짐했습니다. 비록 엄마 없이 자라지만 아빠의 사랑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언젠가 하준이가 크면 모든 진실을 말해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죠. 어느 일요일 오후 도연과 하준이는 다시 그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옷가게로 바뀐 건물을 보며 도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그 향기는 기억 속에서만 남겨두자고 말했습니다. 하준이는 무슨 말인지 몰라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아빠의 손을 꼭 잡았죠. 도연은 아들의 작은 손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상처는 서서히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하준이와 함께 앞으로 나아갔죠. 멀리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도연은 하준이를 안아 올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었죠.